늦가을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숙사 5층에 사는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5층의 끝방 519호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방에 살던 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방은 항상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에 살던 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로 소문은 점점 더 기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들린다는 발자국 소리, 정체 모를 속삭임, 그리고 깜박이는 불빛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방은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생 민수가 그 방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19호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는 여러 소문을 들었지만 원래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단호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선 순간 묘한 느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문득 깨어난 그는 방 안에 쌓은 냉기가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나 싶어 돌아보았지만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문득 어떤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가까워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점점 이 방에서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방 안의 기운은 더욱 차가워졌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생생해지고 속삭임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고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문득 519호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을 나설 때 분명히 문을 닫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곧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부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소리 없는 웃음을 짓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민수를 가리키며 손짓을 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과 두려움에 지친 민수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관리자는 심각한 얼굴로 과거 519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방에서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방을 옮겼고 그 후로도 519호는 다시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519호 방의 소문은 여전히 기숙사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519호에서는 다시 희미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그 방이 여전히 비어 있다는 사실을 기숙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상기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날은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월요일이었고 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오피스텔은 15층으로 꽤 높은 건물이었는데 우리 층에는 나를 포함해 몇 안 되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고 나는 피곤한 얼굴을 그저 바라보며 버튼을 눌렀다. 12층의 닫차 문이 열렸고 아무도 타지 않자 문이 천천히 다시 닫혔다. 그때 무심코 거울을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분명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 있었는데 거울 속에는 웬 이상한 형체가 서 있었다. 환영이겠거니 하고 다시 눈을 깜박이며 거울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거울 속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형체는 흰 옷을 입은 여성이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 등은 13층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그제야 이 상황이 장난이나 착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겁이 나서
엘리베이터의 조작판을 더듬어 로비로 내려가는 버튼을 간신히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13층을 지나갈 때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였고 곧 이상한 냉기가 배어나왔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고는 문이 열려 다시 로비에 도착했을 때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여자의 환영을 잊으려 했었다. 아침이 밝으면 이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리라 믿고 침대에 눕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방 안은 기온이 떨어진 듯 차가웠다.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여자는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옷의 여자에 관한 서울의 도시 전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오래된 수도권 주변의 건물들에서 가끔 모습을 드러낸다는 긴 머리의 여자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이 귀신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나타나며 그 모습이 변할수록 곧 불행이 닥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도 누군가 제발 그 귀신을 믿거나 나를 도와주기를 바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로 마음먹고 나는 자세히 그간의 경험을 글로 정리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익명의 계정으로 그녀는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다 는 무시무시한 댓글이 달렸다.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오피스텔을 떠나 친구의 집에 머물렀지만 그 여자의 환영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의 모습을 처음 봤던 그날 13층에서 들렸던 금속 긁히는 소리와 냉기를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장소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사를 준비할수록 집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 여자의 환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사를 하는 날 마지막 짐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내리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거울 속 그녀는 내 뒤쪽에 서 있었다. 다행히도 구조 요청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나는 곧장 그 건물을 떠났다. 몇 년이 흐른 후 나는 그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이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임시로 지냈지만 이상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가끔씩 들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녀의 존재가 진정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살아남은 것도 그저 우연일 뿐 지금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2010년 어느 가을 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도 바빴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각종 과제들로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대학 생활에 치인 친구들과 저는 일요일 밤이면 도서관에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저는 유달리 지쳐서 먼저 일어날까 했지만 곧 한 친구의 제안으로 독서실 대신 학교 근처에 있는 호숫가로 잠깐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꽤 쌀쌀했지만 그날따라 별빛이 유난히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들뜬 마음에 웃고 떠들며 호숫가를 걷기 시작했죠. 호수는 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어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로 호수는 잔잔하게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하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호수 저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호수의 반대쪽 어둠 속에서 어떤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상체는 매우 길고 가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본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순간적으로 저릿한 한기가 몸을 감싸 안으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형상은 우리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찔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르르는 뜻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형체는 서서히
호수 쪽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깨닫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호숫가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친구들과 나는 그 밤의 사건을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감 있는 공포였기에 그 누구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나는 가끔씩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그 호숫가에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형체와 마주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이후 나는 우연히 다른 학생으로부터 그 호수에 얽힌 오래된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그 호수에서 자살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친구들에게조차 자신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 여러 학생이 그 호숫가에서 의문의 형체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나는 호숫가에서 본 형체가 그녀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를 다시 간다면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그 실체를 직접 마주할 용기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그날의 일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 꿈에서 그 호숫가를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아직도 그 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